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가뜩이나 유럽 상황 불안한데 북한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흔들렸던 국내 증시 그래도 빠르게 회복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대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그래서 슬슬 산터리를 기대하는 마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와 대박플러스가 여러분께 직접 산터리를 선물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만큼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마련해 봤는데요. 자, 이쯤 되면 직장인들에게 월급 외에 13번째 월급, 보너스와도 같이 느껴지는 연말 정산 환급금. 네, 그만큼 적지 않은 돈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대박플러스에서는 연말정산 잘 관리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재테크 노하우까지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YJ인베스트 심기원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수요일, 매주 수요일은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 보기 전에요. 잠시 뒤에 고수의 투자비법에서 강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 보기 전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질문이 생기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이 공간 활용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고 그리고 자세한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공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은 심기원 대표와 함께 다양한 재테크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오늘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가 뭘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최근에 가장 또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입니다. 배당 관련 투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연말이 된다고 한다면은 연말 정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13번째 월급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받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토해내는 그러한 경우가 많으신데 네. 정확하게 이제 연말이 다가온 만큼 이 연말 정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연말 정산 슬슬 관심이 많이 가질 텐데요.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연말 정산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볼게요. 네, 우선은 조금 어렵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매년 1월분에 근로소득 또는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자별 그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속하는 1월부터 지급한 총 급여액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한 이후에 더 많이 냈으면은 어느 정도 환급을 받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더 추가로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즉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근로소득을 받았고 또 원청지수, 즉 세금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냈는데 어떠한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은지 아니면은 적은지를 계산을 해갖고 연말에 이러한 어느 정도 연말 정산을 통해 갖고 정확하게 세금 제도를 시행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연말 정산 잘 챙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이 알아야 하는데 매년 또 달라지기 때문에 대처하기 많이 어렵더라고요. 2011년에 기존과 다르게 조금 변화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크게 한 4가지에서 한 5가지 예. 정도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좀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느 정도 정부 지원에 따른 그러한 재택으로서 여러 가지 신용카드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기부금 이제 연말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기부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부도 이 소득공제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자녀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소득공제 연말정산 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혜택이 늘어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어떻게 늘어났는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또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연금저축, 아무래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늘어났다는 그러한 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뭐 여러 뭐 보험 설계사분들이라든가 은행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이슈인데 과연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떠한 점을 이용해야지만이 피해를 안 보고 좀 더 유익한 그러한 연마정산을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4가지 정도가 좀 크게 변화한 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들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한 항목 한 항목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비롯한 카드 이용 이 연말정산 어떻게 살펴봐야 하나요? 네, 우선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각각 20%대에서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 체크카드 아무래도 현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약 25% 정도의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체크카드에 대한 공제율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약 30%대로 인상이 현재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안타깝게도 20%를 현행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먼저는 이 신용카드 공제에 있어서는 최소 금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무조건 많이 쓴다라고 해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최소 사용 한도는 총 급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내의 한도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둘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자기 연봉의 25%에 달하는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그러한 세금을 더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를 더 쓴 금액에 대해서 그 이상 쓴 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추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카드를 이용하실 때 물론 뭐 개인적으로 자기 본인 카드를 이용하시는 것이 뭐 대부분이겠지만은 또 어떤 가정을 보시면은 본인 명의가 아닌 뭐 아버지 명의라든가 혹은 부인 명의, 남편 명의로 카드 사용을 하시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부인 명의로 남편인데 부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쓴다라고 해서 부인이 그 소득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명의자인 남편 쪽으로 이 소득공제가 잡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자녀들이 이 신용카드를 좀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선은 만 20세 초과 그리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은 본인이 즉 남편이라든가 부모가 쓴 금액에 부모의 그런 소득공제로 잡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점을 잘 아시고 자녀분들한테 신용카드를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도 체크를 하시면서 소득공제, 신용카드에 관련된 소득공제를 이용하신다고 한다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드 소득 공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겨울이 되면 날씨가 쌀쌀해지게 되면 주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우선은 뭐 기부에 대한 부분 지금 네. 시점 소득공제 부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기부금을 통한 소득공제가 상당히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따른다면은 종교단체 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액은 지정 기부금에 해당 연말정산 시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선냄비 기부금은 뭐 개인이라든가 개인 사업자에 따라서 조금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30%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및 기업들의 경우에는 약 10%대에서 소득 공제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자선 대비 총 모금액이 약 한 40억 원 정도 정리를 모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 중에 약 8%에 해당하는 금액 약 3억 5천만 원 정도 이상이 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통계치가 나왔고 모든 그러한 기부금이 그렇다고 해서 소득공제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길거리 최근에 뭐 연말이다 보니까 도심 시내를 걸어 다니시면은 이 자선군 냄비를 많이 보시는데 그 많은 시민들께서 그러한 자선군 냄비에 많은 그 현금을 내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일일이 그거를 다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그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어느 정도 이 구세군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면은 우선은 기업회원이나 대규모 기부나 그리고 개연들이 전화 온라인 계좌 이체 등 기부자가 명확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신다고 한다면은 기부금이라도 충분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일도 하고 또 좋은 일 하고 나서 소득공제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연말 상당히 좀 춥지만은 이러한 훈훈한 제도를 통해 갖고 조금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자녀 출산인데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워낙 자녀 양육하시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자녀 가구 상당히 좀 네. 그 국가에서 어느 정도 장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최근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다라고 해갖고 이제는 은퇴자가 더 많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구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국가 경쟁력의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과거 몇십 년 전 뭐 어느 정도 자녀 하나만 낳아서 잘 살자라는 그러한 문구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여러 명을 낳아야지만이 국가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책으로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어느 정도 지원 혜택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많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뭐 각 지역마다 좀 구마다는 틀리지만은 뭐 지원금이라든가 보존금이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뭐 이러한 어느 정도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연말정산에 있어서도 혜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약 2배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은 기본 공제 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적용되던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이 약 2배 이상을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예를 들면서 지금까지 자녀 수가 2명이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한다면은 50만 원, 또 2명보다 많은 3명이라고 하는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이번부터는 2명의 경우에는 2배가 늘어난 100만 원, 그리고 셋째 자녀부터는 200만 원씩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세 이하 자녀가 약 3명 정도 있는 가정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라고 한다면은 기본 공제 약 450만 원이죠. 왜냐하면은 각각 150만 원씩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20세 미만의 그런 자녀가 3명 있다라고 한다면은 4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다자녀 추가 공제가 300만 원이 더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총 합쳐서는 약 7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만약에 좀 자녀가 많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좀 보시면서 상당히 다자녀 추가 공제에 대한 어느 정도 메리트를 좀 느끼시면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런 거 찾아보신다고 한다면은 자녀 많으신 가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연말정산에 있어서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즘 최근 이슈가 됐던 부분이기도 한 바로 이 연금저축인데요.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됐다고 합니다. 어떠한 부분이 변화됐고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연금저축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연금저축을 금액을 늘려야 하는지 아니면 혹은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셨는데 우선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400만 원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금저축 400만 원의 효과를 다른 쪽에서 만약에 받으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서 뭐 신용카드를 말씀드렸는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라는 어느 정도 한정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써도 400만 원까지는 받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으시려고 한다면은 이 400만 원치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한 550만 원 정도는 의료비로 지출을 하셔야지만이 이 소득공제 400만 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출,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중에 노후라든가 아니면은 10년 뒤, 뭐 몇 년 뒤에 어느 정도 목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저축을 하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금액을 계속적으로 늘리는 전략도 각 가정마다 그리고 목적 자금마다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 이 점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연금저축 소득 공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좀 아시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좀 짚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소득 공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무조건 가입을 하고 무조건 한도를 늘린다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여태까지 소득공제 뭐 300만 원, 400만 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매년 2월 달에 뭐 이러한 금액이 300만 원이 되는 돈이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300만 원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내게 현금이 3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과세 표준을 정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차익을 어느 정도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과세 표준에 있어서 차익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좀 보시면은 뭐 1,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 금액 6% 과세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1,200만 원 초과 그리고 4,600만 원 이하에서는 15%의 어느 정도 세금을 낸다라는 그런 법이 있는데 과세 표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 과세 표준을 연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고액 연봉, 내가 1년 동안 받았던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연봉 기준으로 이 과세 표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연봉이 틀리고 연봉이 같다라고 해서 과세 표준이 그에 비례해서 움직이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똑같은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앞서 말씀드린 이 차액을 얼마만큼 받냐에 따라 갖고 1,200만 원 이하가 될 수도 있고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뭐 고액 연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공제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8,800만 원 초과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800만 원 초과에 있어서는 35%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기타 세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은 38%가 넘는 그러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들은 이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을
보다 누릴 수 있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무조건적으로 근로소득자라고 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뭐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근로자가 2명이 있습니다. 무조건 3천만 원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로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연봉이 3천만 원이라도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다전역 공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제를 받아갖고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3천만 원의 연봉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의 그런 퍼센테이지는 6%가 되는 거고 연봉이 뭐 2,800 정도, 3천이 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공제가 안 되고 과세 표준이 높게 나와서 1,200만 원을 만약에 초과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연봉이 뭐 비슷한 3천이라도 6%가 아닌 15%의 세금 계산율로 따져갖고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연봉 혹은 뭐 나보다 연봉이 적거나 많은 사람이 나보다 세금을 내야 하는 퍼센테이지가 높고 낮다라고 무조건 단정 지으시면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주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소득공제에 대해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 저축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무조건 이 소득공제를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좀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연봉과 그리고 소득공제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갖고 즉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갖고 연금저축을 들어야 하는지 혹은 들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 연봉자가 소득공제 뭐 여러 가지 뭐 기본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공제로서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로 될 경우에는 사실 내야 할 세금은 6%밖에 되진 않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커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고 추가적으로 더 돈을 낸다라고 해도 사실 크게는 뭐 3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으로 1,200만 원 이하인 그러한 근로자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연금저축을 하실 필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연금저축에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아갖고 어느 정도 매년 세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세금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추진은 있겠지만은 5년 이내에 만약에 해지를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타세라고 해갖고 약 22%의 세금이 따로 붙는 그러한 모습을 좀 해지를 하게 된다면 따로 붙습니다. 또한 거기에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은 금액에 또 2%를 가산세가 붙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정도 유지를 만약에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세금을 오히려 더 낼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셔야 되겠고 또 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10년 정도를 넣으시는 것이 보통의 상품의 구조입니다. 사실 10년 뒤에 잘 운영을 하셔갖고 뭐 55세 이후에 이제 연금을 만약에 수령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동안 기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해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토해내야 되는 다시 뱉어내야 되는 일은 없겠지만은 문제는 연금을 수령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세금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고 그 10년 있다가 세금을 낸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있다가 소득으로 잡히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금저축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품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보험 같은 경우 아까 해지를 말씀드렸는데 해지하실 때에는 가산세라든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타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은 보험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해야 환급률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해야 환급률까지 계산한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부담이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 연금 저축이라든가 최근에 많이 들고 있는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 환급률이 약 7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변액보험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수익률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수익률로
이자라든가 배당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얼마인지는 뭐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여태까지 한 3년 정도의 그런 평균치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3년 정도 납입을 하시다가 해지하게 되시면은 한 70% 정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하셔야지만이 한 80에서 많으면 정말 수익이 좋으면은 한 90%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계산하신다고 한다면은 사실 원금 내가 뭐 계속적으로 400만 원씩 연 400만 원씩 냈는데 4년 있다가 1,600만 원이 됩니다. 1,600만 원을 해약한다고 한다면은 1,600만 원이 더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적으면 한 70에서 많아도 한 80%까지밖에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원금 손실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4년 동안 그냥 은행에 예금을 맡긴 것까지 계산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회비용은 더 많이 나오는 기회비용이 더 많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실 때 많은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분 혹은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 이 400만 원에 대한 공제 부분을 상당히 좀 강요하시면서 많이 가입을 권유하는데 가입하실 때 무조건 사인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자신의 처지와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의 목적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지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까 앵커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좀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막상 또 그 제도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프신 것이 사실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리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은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하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자소득이라는 것은 예금이나 그리고 자금의 대여 등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거고 배당소득은 출자라든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 배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은행에 예금을 넣고 예금 이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주식 투자 상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데 최근에 배당 관련된 그런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배당금이 얼마가 나왔냐, 몇 퍼센트 나왔냐, 이런 거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러한 배당도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은 이 제도는 2001년부터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이때는 부부 합산이 되었습니다. 연간 4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대해서 금융소득 초과분과 그리고 다른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소득과 합쳐서 세금이 계산되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2002년도부터는 이 부부에 대한 부분 합산 4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위법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2003년부터 부부가 아닌 개인의 한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는 그러한 경우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에 편입이 됐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겠고 예를 들면은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인 그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근로소득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즉 한 7천만 원 정도를 만약에 이자소득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자소득 7천만 원 중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래 기존대로 분리과세가 되는 그런 형태이고 나머지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근로소득 5천만 원과 합쳐져서 총 8천만 원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되는 형태를 띠는 형태입니다. 즉 금융소득 4천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여러 가지 그러한 형태가 있겠지만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비과세 저축이라든가 세금 우대 저축 그리고 분리과세 저축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제외가 된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머리가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 시간을 빌려갖고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시는 분 혹은 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좀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체법에 있어서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그러한 형태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상품,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이라든가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일편적으로 뭐 15.4%대의 어느 정도 일괄 세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품마다 그 특성마다 세금의 형태는 다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비과세라든가 분리과세 가능한 그러한 금융상품 중에서 인기가 많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보험상품입니다. 특히나 10년 동안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비과세가 가능한 그러한 보험들이 최근에 좀 인기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가들 특히나 이 10년 동안에 어느 정도 금액적인 그러한 부분에 부담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10년 비과세 저축형 보험 상품을 현재 많이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채권도 이러한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금융상품인데 뭐 여러 가지 채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채라든가 뭐 금융채 여러 가지 채권이 있는데 특히나 자주 이용이 되는 것이 바로 물가 연동 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10년 만기 표면금리가 대부분 한 2.5% 안팎의 그러한 이 상품이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데 이 상품의 특징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계속적으로 그 물가가 오른 분만큼의 이자를 배당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처럼 세금은 부과가 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점이 상당히 좀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주식 관심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은 펀드라든가 그리고 레버카운트 같은 주식형 상품들도 상당히 이러한 절세 상품으로서 많이 이용이 되는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현재는 비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물지 않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한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펀드라든가 레버카운트 물론 뭐 고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절세 효과를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이 조세 조약에 따라 갖고 채권 투자 수익과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몇 달 전에 각 증권사에서 최대 화두가 되었던 채권이 바로 이 브라질 채권입니다. 그만큼 비과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채권을 판매했던 적이 있는데 이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에는 거액자산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었다. 그 이유는 역시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품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물론 뭐 지금 브라질 채권이 계속적으로 판매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뭐 이렇게 조세 제약을 통해 갖고 비과세되는 그런 채권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2배로 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고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금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고이자와 그리고 비과세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저축이 관련된 부분은 뭐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데 뭐 생계형 저축이라든가 상호 금융회사 예탁금, 뭐 녹색 저축상품 혹은 세금 우대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라든가 여러 가지 뭐 혜택이 있지만은 사실 들기가 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이러한 상품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 연동 채권 그리고 브라질 채권이라든가 장기 저축성 보험 등을 이용하셔갖고 금융 상품을 이용한 절세를 통한다라고 한다면은 고액 자산가들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연말 정산뿐만 아니라 절세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많은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하신 내용 정리 한번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뭐 저 혼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리가 꼭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 그럼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선은 첫 번째 복잡하게 시청자분들께서 서류를 일일이 다 챙기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 뭐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뭐 여기저기 영수증을 발급을 받고 각 여러 가지 뭐 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처를 막 방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신다고 한다면은 약 90% 연마정산에 필요한 서류의 약 90% 정도는 다 발급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뭐 지금 시점 인터넷이 상당히 좀 발전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발품을 파는 것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고 뛰어다니지 마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조금은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아까 말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연금 가입 시 자신의 성향과 목적 자금 설정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은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기간 납입을 해야 되는 상품이 많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긴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라는 그러한 측면이 상당히 좀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용어로 정리해 드리면은 아무래도 금융상품을 가입을 한다라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시는 건데 아무래도 금융회사도 어느 정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그 기업의 상품을 가입할 시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개인연금 같은 이러한 보험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초기 수수료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보험사라든가 이 금융회사가 들어가는 수수료가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혼자 가입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금융기관에 속해 있고 또 자격증이 있는 설계사라든가 사용인 혹은 투자 상담사를 통해 갖고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 투자 상담사라든가 설계사 분들에게도 또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당 부분도 여러분께서 내시는 그런 원금의 사업비로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실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상당히 사업비 부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1년 정도 만약에 유지를 하시다가 해약을 하는 경우에도 내가 여태까지 만약에 100만 원의 금액을 매달 납입을 했는데 한 12개월 됐을 때 만약에 해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해약 환급률은 상품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은 주위의 지인을 통해서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만큼 초기에 1년 동안 내가 돈을 냈는데 왜 환급이 안 되냐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10년 동안에 낼 사업비를 1년 동안에 거의 땡겨서 회수를 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낸다라고 해도 내 원금을 거의 찾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주시면서 이 개인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 자산가 어느 정도 연봉이 상당히 많으신 그런 분들만 좀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점, 뉴스에서 소득공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자신의 그런 연봉과 자신의 그리고 목적 자금이 확실하게 정해진 이후에 가입을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좋다. 남들이 드니까 나도 어느 정도 직장 가지면서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드시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좀 말씀드리면은 앞서 다자녀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녀가 많으신 경우에 대해서는 역시나 당당하게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으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 다자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인구를 더욱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자녀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한 늘리시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이익을 많이 보는 그러한 혜택을 누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같은 경우에는 한때 상당히 좀 열풍이 일었습니다. 아무래도 청약 제도가 상당히 좀 변화하는 모습 보이면서 만능 통장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가입자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한 해 납입 금액이 약 120만 원 한도에서 40%, 즉 48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란 우산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제조업체 운영자,
종업원 수는 50명 미만입니다. 제조업체 운영자 그리고 종업원이 10명 미만의 서비스 업체 대표 등이 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느 은행이라면은 하나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지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앞서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이 소득공제를 누가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먼저 소득공제 대상으로서 적용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뭐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소득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소득공제를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신용카드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앞서 신용카드는 최저 사용 금액이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소득이 적은 그러한 그 남편이든 부인이든 적은 사람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뭐 비슷한 그러한 소득을 좀 갖고 있는 가정이다라고 한다면은 더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에는 이유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분산을 해갖고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6번째 이 소득공제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돈을 환급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오해를 버리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상당히 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소득공제 300만 원 된다라는 것이 과세표준에서 할인을 받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당연한 그런 정의겠지만은 사실 많은 분들 거의 뭐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이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많은 분들께서는 그 13번째 월급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씩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신용카드 공제라든가 뭐 다자녀가구 공제 그리고 개인연금을 통한 공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세금 많이 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도 넘게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정확하게는 금액의 오류 소득공제에 대한 오류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대해서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약 4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뭐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뭐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주위에서는 이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뭐 거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주위에서 상당히 없는 것이 또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데 무관심적인 그러한 측면을 갖는다라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든가 뭐 만약에 일반 투자자가 뭐 주식으로 상당히 큰 돈을 벌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갖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흔히들 뉴스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개인 투자자가 큰 돈을 벌었다라는 뭐 슈퍼게임이 얘기가 있고 또 어떠한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뭐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 어느 정도 상품에 가입을 하는데 그것이 뭐 해치용이 아닌 투기용이 돼갖고 상당히 큰 수익을 거뒀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뭐 그러한 분들 그렇다고 해서 투기성 그러한 자산에 올인하시거나 어느 정도 재테크를 투기성으로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누구나 조금 안정적으로 뭐 채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채권이 나오고 있지만은 한 7% 넘는 연이자 7% 넘는 이자율을 주고 있는 그 회사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1년 반 정도 만기에 한 10%의 연 이자를 주는 그러한 상품들이 현재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하시고 복리 효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만으로도 4천만 원 넘는 수익이 가능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형태입니다. 따라서 뭐 주식 투자라든가 뭐 어떠한 투자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을 해갖고 잘만 이용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성향과 목적 자금에 잘 이용하시는 금융 상품을
선택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그 시기 자산가가 되기 위한 꿈은 누구나 꾸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시기가 오히려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물론 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프시겠지만은 대상자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랑은 상관없다. 나랑은 뭐 불필요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꿈을 키우시면서 상당히 투자적인 그러한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우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을 앞두고 연말 정산과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확하게 각 금융기관,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 특히나 증권회사, 뭐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금융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고, 그 상품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라든가 혹은 잘못된 인식이 작용할 수 있는 점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2011년도는 지나갔지만은 2012년도 재테크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분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 그리고 더 많은 지식뿐만이 아니고 금융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면서 좀 알찬 2012년도 재테크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심규현 전문가님과 함께 재테크 노하우 배워보는 시간, 첫 번째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강의 내용 알찼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다음 주부터 또 수요일마다 재테크 노하우에 대해서 심규현 전문가님이 알차게 강의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매주 수요일마다 대박 플러스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강의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알찬 강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 노하우 마련해봤습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박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하루 마무리해 주시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